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들보다 공부가 길어진 탓에 취업도 더 늦게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시기도 자연스럽게 늦어져 버렸는데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과정인 결혼을 앞두고 이래저래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평생을 달리 살아온 우리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살며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참 많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비어있는 혼주석에 혼자 앉아있을 어머니의 걱정도 많았어요. 그리고 전날 밤 가장 크게 걱정된 것은 바로 화장이었어요. 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화장?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듣자마자 그거 하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드레스부터 머리, 화장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루 동안 그것도 몇 시간 사이 이렇게 값비싼 머리와 화장을 한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결혼식에 다녀보면 신부들이 꼭 울던데 원래도 눈물이 많은 저는 그날 무조건 정말 많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비싸고 귀한 화장이 다 지워져 버릴 텐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홀로 저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분명히 펑펑 울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그날 너무 많이 울어서 화장이 다 지워지면 어쩌나 고민하며 잠들었는데요. 제가 펑펑 울다 못해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게 된 것은 오히려 결혼식이 끝난 이후였어요. 왜 결혼식이 끝난 후 그렇게 울었는지 이야기하려면 그 전부터 사연을 풀어야 해요. 그리고 저와 제 어머니가 왜 둘이 살게 되었는지도 들려드려야 하거든요. 원래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사업수완이 뛰어났던 아버지는 재주도 좋았다고 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 말씀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머리도 좋고 말주변도 좋아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녀석은 나중에 분명 큰 사업가가 될 거라고, 아니어도 크게 성공할 거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했다는데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숙제를 해주면서 용돈벌이하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일하던 할아버지를 도와서 물건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며 건어물을 팔았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일손을 돕는 날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특유의 유쾌한 성격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던 사람들도 붙잡아서 구매하게 했고, 어린애가 재밌게 일하는 것을 보고는 어른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하나씩을 사서 가고는 했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전거를 한 대 샀는데 그걸로 시장에서 배달 서비스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근처 건어물 사는 분들 집으로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시장의 다른 상인분들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고 대신 물건을 배달해 주기도 했다니,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를 도우며 받은 용돈이랑 학교에서 친구들 숙제를 해주며 번 돈으로 배달 사업을 위해 자전거를 살 생각을 한다니 진짜 타고난 사업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 사업을 위한 투자도 할 줄 알 만큼 대범한 성격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할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장의 가판대를 정리하고 자진해서 군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 몇 년 돈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 혼자 몸이니 집도 밥도 월급도 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면서요. 사실 이 시기에는 군대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았다고 해요. 군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병역 자원이 더 많아서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제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가고 싶다고 군대에 가게 된 것도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군대에 들어갔고 그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2년 반 정도 되는 복무 기간을 마치고 아버지는 전역을 했어요. 그 당시 군인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인맥을 만들고 어디서 뭘 하던 버틸 수 있는 근성과 체력도 기를 수 있었다며 아버지는 그때 군대에 다녀온 것을 전혀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수능을 받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에 다니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을 빼면 항상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 식당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제일 싼 하숙집을 얻어 잠깐 눈만 붙이고 나와 새벽에는 신문을 배달하고 등교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남대문의 식당에서 배달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을 겨우 잠들 정도로 바쁜 생활이었지만 늘 꿈꾸던 대학을 진학할 수 있어서 배움의 기쁨이 더 컸다고 해요. 가끔 친한 친구와 전화할 때면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에 늘 나는 매일 여기서 내 꿈을 이루고 있다라고 기쁘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년 뒤 대학을 졸업했고 아버지는 대기업 영업직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리고 회사 지인분의 소개로 어머니를 만났죠. 외할머니는 맞춤복 디자이너였는데 어머니는 전문 여대에서 디자인을 공부 후 할머니의 일을 돕고 있었어요. 공무원이었던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성인이 된 후 세상을 떠났고 두 분이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솜씨가 꽤 좋은 편이라 작은 옷가게이긴 했지만 꽤 부유한 집안의 여사님들이 꾸준히 발길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는 작지만 매출이 탄탄한 편이었어요. 두 분은 그렇게 선을 보게 되었고 의외로 첫인상은 별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옷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너희 아빠는 정말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옷을 못 입었어. 어떻게 그렇게 옷을 못 입는지 신기할 정도였지. 저 사람 설마 면접 때도 저렇게 입고 한 것은 아니겠지? 아, 그랬다면 안 뽑혔을 텐데 싶을 정도라니까. 나름 멋부린다고 그날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아, 글쎄 거기에 노란색 넥타이가 말이 되니? 결혼하자마자 그 넥타이부터 버렸어. 젊은 시절 아버지 사진을 보면 패션 센스가 좋아 보이지 않기는 했지만 노란 넥타이라니 어머니가 놀랄만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젊은 아가씨가 엄청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야. 딱 봐도 저건 비용이 엄청나겠다 싶은 옷. 그때는 몰랐지. 그게 너희 엄마가 직접 만든 옷인지. 그런데 분명 홀어머니와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비싼 옷을? 허영심이 심한 사람인가? 잘 차려입은 원피스에 머리도 얼마나 깔끔하게 빗어 넘겼는지 거기에 자기 눈만한 귀걸이까지 하고 거기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 중 가장 멋쟁이였을걸.
거칠에 저렇게 신경 쓰는 걸 보니 양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먼 하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아, 이 선짜리 보나마나 뻔하다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이 결혼까지 했어요? 그게 참 희한하단 말이지. 마치 우리 가족이 종종 가는 그 낡고 허름한 시장 구석 칼국수집 같은 거야. 겉보기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게 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아니, 이런 실력을 숨긴 곳이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구석진 곳에 가게도 제대로 꾸며두지 않고 있지? 싶은 거지. 너희 엄마는 오히려 반대였지만 처음 인상이 너무 나빴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잘못 봤더라고. 자기 이야기 할 때면 자신감 있고 강단 있고 무엇보다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 겉모습은 부잣집 공주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당시 외할머니 도와서 가게 운영하느라 애쓰고 있더라고. 출출해져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 있다고 거기 어떠냐고 하더라. 생각보다 입맛도 취향도 소탈하구나 싶었지. 그리고 아휴 솔직하기도 하더라. 나보고 헤어질 때 노랑 넥타이 영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만날 때 자기가 예쁜 걸로 하나 사준다는 거야. 솔직히 저 사람 말이 진짜인가 싶어서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았는데 정말 넥타이를 선물로 사왔더라고. 첫인상은 영 별로였지만 두 번째 만남에 이 사람 생각보다 진국이구나 싶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 엄마는 그러면 아버지 넥타이 빼고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글쎄, 너희 아버지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 솔직히 그 당시 엄마 외모가 좀 예뻤어야지. 손자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너희 아버지만 딱 만났어. 시골에서 어머니 없이 자라서 아버지 모시다가 혼자 서울 상경에서 대학도 다니고 대기업까지 들어갔다니. 와, 이 사람 근성 하나는 정말 대단하구나 싶더라고. 저 성실함과 근성이면 앞으로 평생 자기 마누라 굶길 일은 없겠다 싶어서 만나보겠다고 했어 뭐. 근데 보자마자 넥타이가 너무 아니었지만 엄마가 패션 센스가 좋으니까 그런 건 내가 해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보자마자 약간 삐딱하게 굴더니 금방 또 엄마 이야기에 푹 빠져들더라고. 그 모습 보고 참 순하고 다루기 쉬운 사람이구나 싶었지. 그리고 너희 아빠가 꾸며놓으면 그래도 좀 귀엽잖니? 20대 후반의 어느 봄, 아버지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게 되었죠. 다음해 가을 제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때까지 가게를 그만두고 육아에 힘쓰고 있었어요. 제가 두 돌이 되기 전, 외할머니는 손가락과 팔목에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옷을 만들기 어려워졌고, 그 뒤를 이어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차근차근 승진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환경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자식까지 우리 집은 아주 완벽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연세가 들며 차츰 기력을 잃어가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집안의 유일한 어른이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부모님은 크게 슬퍼하셨어요. 그래도 두 분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인 제가 있어서 금방 슬픔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했어요. 기성복도 워낙 잘 나와서
맞춤 의상이 예전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함께 운영했던 가게라 차마 그냥 접을 수는 없었어요. 오랜 시간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그 가게를 지켜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냥 팔아버릴 수는 없었죠. 또 옷 만드는 일이 어머니의 즐거움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서 가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그나마 가게 모기주와 같이 있을 때 팔아버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나를 응원해줬지. 옷 만드는 내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고. 그게 내 즐거움이라면 돈에 연연하지 말고 하라고 말이야. 다시 한번 나 결혼 참 잘했다 싶었지.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몰라요. 돈이 여유 있다고 해도 괜한 일에 시간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어머니의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의상실을 계속하는 덕분에 어린 시절 제 옷도 다 만들어 주었어요. 시장 같은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매력적인 옷들을 어머니 덕분에 실컷 입어볼 수 있었죠. 손재주가 좋은 어머니 덕에 제 어린 시절은 늘 오색 빛깔로 찬란하게 빛났어요. 어머니를 만난 이후 아버지 인물도 훨씬 좋아졌고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제 가족에게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 있더라고요. 집에 손님 올 일이 있나 싶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니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보였어요. 고향에서부터 친구로 지냈던 그분은 아버지와는 중마고우였어요. 제 나이보다 더 오랜 세월을 두 분은 친구로 지냈죠. 두 분이 워낙 오랜 인연이다 보니 가족들끼리도 종종 같이 만나고는 했어요. 아저씨는 아버지보다 일찍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기를 늦게 낳아 늦은 나이 아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돌잔치에도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 평소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는 편이기는 했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 너무 바빠져서 한동안은 약속을 따로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실 때면 늘 가족들이랑 같이 오거나 미리 저랑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일절 언급 없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아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집에 오시다니 이상했죠. 제가 들어오니 깜짝 놀라 급하게 어색한 인사를 하며 나가는 아저씨의 모습까지 모든 부분이 의문스럽기만 했어요. 소연이 왔구나. 잘 지내지? 아저씨는 지금 나가는 길이야. 그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다음에 보자. 아저씨는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며 나갔고 아버지는 그 뒤를 따라 나갔어요. 그 당시 우리 집은 2층 주택이었는데 제 방이 위층이었어요. 얼른 방으로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니 아버지랑 아저씨가 여전히 문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저씨는 우는 건지 손으로 계속 눈가를 닦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고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계속 고개를 숙였는데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무거운 얼굴로 그런 아저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고요.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라 차마 무슨 일인지 제가 쉽게 말을 꺼내기 그렇더라고요. 또 어른들의 일인 것 같아 제가 나서는 것도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서 그날 일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어른들끼리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싶었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 집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영업직이었던 아버지는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운전 중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앞차를 들이받았고 이어서 총 3대의 차량이 추돌했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바로 앞차 운전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같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다행히 그분은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잠깐 휴식 후 바로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뇌에서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혼자서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이라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어요. 이후 연락을 받은 어머니와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고 아버지의 수술 결과를 기다렸죠. 그 사이 경찰에서 사건 관련 조서를 나오고 차량을 3대나 사고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 문제 이야기도 오고 갔어요. 다른 운전자들은 크게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차량 보상이랑 병원 검사비 등을 요구했죠. 우리 집이 어렵게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보상비와 합의금이 꽤 큰 돈이라 갑자기 목돈이 훅 빠져나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수술비까지 생각해야 했죠. 하지만 돈은 둘째치고 당장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긴 수술이 이어졌고 어머니와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혈중을 제거하고 뇌압을 낮춘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당시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도 했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24시간 이내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의식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폐렴이나 폐혈증 발생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수술 이후 경과를 차분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쯤 다행히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보내면 바로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병실 앞을 지켰어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버지랑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보러 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잠깐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한 아버지는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겨져 요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봤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날 아침, 갑작스럽게 폐혈증이 발생했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에 안심하고 그날 밤은 집에서 잠을 잤던 어머니는 다음날 충격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저 역시 분명 회복 중이라는 아버지를 보고 나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유명을 달리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네 아버지가 괜히 나 고생할까봐 그랬나 보다. 내가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자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라고, 가서 편히 자라고, 좀 쉬라고. 나 편하게 있는 모습 보고 세상 떠나고 싶어서 그랬나 봐. 자기 아픈 모습 보고 놀랄까 봐.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 저희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이미 사고 보상금으로 큰 돈을 지급한 상태였고 거기에 수술비에 일주일간 중환자실 입원비며 치료비가 엄청나게 생긴 상태였죠.
우리 집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사는 형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사원 집안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수입도 여유롭지 않는 편이었죠. 저희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합의금과 병원비를 마련했고 엄마와 둘이 살 만한 작은 월세로 집을 옮겼어요. 어머니는 의상실을 계속 운영하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감을 늘려보려고 주변에 영업도 해봤지만 맞춤복의 인기가 완전히 시들해진 터라 쉽지 않았죠. 원래 찾아주던 손님들도 어쩌다 한번 찾아오지. 다른 때는 백화점에서 고급 브랜드 옷을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달은 의상실을 운영하며 저를 키워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결국 어머니는 큰 결심을 했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운영하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정리하기로 한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의상실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었으니까요. 의상실에 짐을 정리하던 날 저도 따라갔어요. 어머니는 그곳에 있는 바늘 하나, 실 한 개까지도 정성을 다해 귀하게 옮겼죠. 그리고 단추 하나를 짚는 순간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몇십 년의 세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꾸려온 가게를 정리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는 그 옆에서 차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는 이야기조차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우는 어머니의 곁을 지켰어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정리해야 하는 그 장면은 정말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자라온 덕분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죠. 가난으로 인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타인의 경험에서 듣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실제로 겪게 된 거예요. 눈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니에게 다시는 저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의상실을 정리하고 의류 공장에 취업했어요. 전처럼 옷을 만드는 일이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뛰어난 기술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죠. 그저 옷과 섬유를 다뤄보았다는 경력이 약간의 도움이 됐고 그보다는 일정한 월급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곳이었어요. 가게가 돌아가듯 어머니의 삶도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지나갔죠. 거의 평생을 옷을 만들며 험한 일은 해보지 않고 귀하게 자랐던 어머니에게 공장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거의 전업주부처럼 취미 삼아 옷을 만들다 보니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서서 일하는 업무가 굉장한 강도였죠. 게다가 자식까지 키워야 하니 갑작스럽게 어머니 어깨에 올라간 책임감의 무게도 상당했고요. 어린 제가 그 무게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걱정시키지 않기.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죠.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에 다닌 것처럼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 나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지 마음을 먹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인터넷 BJ인가 방송하는 분들도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하고, 여행을 다니거나 화장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수억을 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공부로 성공하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밖에서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저는 공부를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눈을 겨우겨우 떠가며 공부를 하고, 학교에는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조금씩 멀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당장 저에게는 친구랑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교문 앞에 보였어요. 아버지랑 중마고유였던 그 아저씨였죠. 아저씨, 여긴 어떻게 왔어요? 너 이번에도 시험 1등 했다며. 아저씨가 오늘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저씨는 저랑 엄마를 챙겨주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이 치러지는 3일 동안 자리를 지켜준 분이기도 했어요. 아저씨 아이도 아직 어려 집에 있어줘야 했을 텐데 3일을 꼬박 어머니를 도와 장례를 치르고 발인 후 산소에 아버지를 모시는 것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죠. 듣기로는 아저씨도 사업이 바닥까지 가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20대 초반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아저씨는 선풍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꽤 크게 확장까지 했었죠. 그렇게 사업은 호황을 맞으며 크게 성장해 나가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생산 라인이 전부 전소되어서 약속한 날짜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위약금을 물어주고, 화재로 다친 직원들 피해 보상에 공장 재건까지 사업에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은 후 아저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었는지 이렇게 종종 찾아와 저랑 어머니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용돈을 주고 가기도 했어요. 어머니에게도 가끔은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어머니는 받지 않으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저씨는 꼭 받아달라며 봉투를 던지듯이 넘겨주고는 부랴부랴 떠나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아저씨는 꾸준히 저희 모녀를 돌봐줬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가장 친한 친구의 가족들인데 당연한 거라고 했죠. 태성이가 어떤 친구인데 제가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면 그 친구도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아니, 저보다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 돌봐주었을 거예요. 제가 아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두 사람이 어렵게 살지 않을 정도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작은 보탬이라도 계속하고 싶어요. 친구로서,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라도 받은 걸 갚아 나가야 하니까요.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갚지 못한 은혜까지 저희 몫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랑 어머니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죠. 그냥 아버지와 어릴 때 아주 친한 사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저씨가 있는 덕분에 그래도 어머니와 저는 가끔 숨통을 틀 수 있었죠.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고 덕분에 전교 1등은 항상 제자리였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전체 과목에서 딱 한 문제를 틀렸어요. 정말 아쉽게 만점을 놓치기는 했지만 사교육 한 번 받지 않은 것 치고는 대단했죠. 제 목표는 서울법대였어요. 돈을 많이 벌면서 어머니가 어딜 가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 법 쪽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의사가 될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비가 좋은 편이 아니라 포기했어요. 겁도 많아서 아휴, 도저히 수술 같은 건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를 닮아서 말주변이 좋으니 검사나 변호사가 딱 맞겠다 싶었죠.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도 과외를 하면서 용돈벌이 했어요. 대학은 등록금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 들어갈 일이 많더라고요. 수업 받다 보면 밥도 사 먹어야 하고 교재비만 해도 상당했어요. 물론 귀한 지식이 담겨 있고 훌륭한 책들이지만 한 권당 몇만 원씩이나 하는 책들을 구매할 때마다 땅이 꺼져라 한숨도 같이 나왔죠. 그래도 졸업 후에 유명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실을 차려 큰돈을 버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과정만 지나면 어머니를 허강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아저씨는 등록금과 생활비에 보태라며 제가 대학에 들어간 후 매달 돈을 보내왔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상을 떠난 친구의 가족들을 10년이 훌쩍 흘렀는데도 여전히 챙겨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중고등학생 시절 공부를 한다며 친구들이랑도 멀어졌던 저에게는 더더욱 두 분의 우정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나에게는 세상을 떠났다고 내 가족까지 챙겨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없는데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과 우정을 나눴구나 싶었죠. 그 덕분인지 저는 졸업 후 3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10년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고시 합격 후에는 연수원에 입소했어요. 연수원 생활이 생각보다 바빠서 어머니를 챙기기 힘들었는데 그 사이 아저씨가 많이 챙겨주셨더라고요. 아저씨 가족분들도 저희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겨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연수원 입소 때문에 제가 집을 나온 이후 혼자 남을 어머니가 걱정이었는데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명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후 나중에 제 개인 사무실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연수원을 졸업한 이후 대형 로펌 몇 군데 면접을 봤어요. 혹시 몰라 5곳 정도를 봤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중 4곳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회사에 입사 후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처음으로 사보는 값비싼 소고기를 들고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뭐 이런 걸 다 사왔냐고 하시면서도 마치 자신의 딸이 고기를 사온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아버지 없는 그동안 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님까지 되고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나까지 챙기고 고맙다. 아버지가 정말 뿌듯해 하실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로펌에 들어간 이후로는 우리 집 형편이 나아졌어요. 생각보다 급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공장은 그만 다니시고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딸내미가 고생해서 번 돈이나 펑펑 쓰면서 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랑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아직은 일을 쉴 수 없다고 했어요.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소개팅 연락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저처럼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도 있고, 유명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작은 스타트업으로 대표님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같이 다들 쟁쟁한 스펙을 자랑하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왠지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웃기게도 동화 속 왕자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마다하고 저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사장님과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웬 카페 사장님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카페가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곳인 줄 알기도 하더라고요. 사법고시까지 통과한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결혼한 남자라고 하니 다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하는 것 같아요. 입사 이후 연애를 몇 번 하기는 했지만 결혼에 대한 자신은 없어서 늘 흐지부지 끝났어요. 30 중반까지도 혼자였는데 우연히 집 앞에 카페가 생겼길래 어머니랑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집으로 가져가려고 주문하고 잠시 앉아 있는데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커피를 만들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는 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주면서 모아둔 박스를 웃으면서 같이 주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이 인위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같았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마치 일상의 한 부분이었겠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제 머릿속에는 잊히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소개팅 등에서 봤던 화려한 정장이나 비싸 보이는 차보다 제 눈에는 더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여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했냐 질문을 했죠. 그렇게 몇 달을 갔더니 그 사람도 제가 마음이 있는 것을 눈치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도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제가 변호사라는 이야기에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자기는 대학도 못 나왔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10년 넘게 번 돈 겨우 투자해서 이 카페를 열었다면서 가진 재산도 많지 않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주눅도 들지 않고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조금은 어렵게 시작한 저희 연애는 생각보다 잘 흘러가서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을 맞았어요. 자기가 집이라도 구할 수 있게 기다려달라는 그 사람 말 때문에 저희는 5년이나 연애를 했죠. 그랬더니 진짜 우리 회사와 본가 사이에 작은 빌라 하나를 마련해 왔더라고요. 연애하는 내내 저희 어머니도 늘 알뜰하게 챙겨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이 진행됐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아저씨네 가족이랑 어머니, 그리고 저랑 예비 신랑 다 같이 식사했어요. 저희 친척 중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축의금 받는 것도 아저씨가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작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냐면서 아저씨는 감격하신 듯 했어요. 저희는 그날 밤 다 같이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고 다음날 예식장에서 다시 만났죠.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저도 정말 많이 울었고 어머니도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 가족을 챙겨준 아저씨에게도 감사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우리 결혼식장은 온통 눈물바다였어요. 아마 그날 예식을 한 사람 중 제일 많이 온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휴가를 바로 쓸 수가 없어서 신혼여행을 며칠 미루게 되어 저희는 식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은 편히 쉬고 다음날 저녁부터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남편과 축의금 명단을 정리했어요. 한참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유독 두툼한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열어봤더니 1, 10, 100, 1000, 무려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축의금 봉투를 열면서 1,000만 원 단위의 돈을 발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5천만 원이라니.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누가 낸 것인지 알 것 같았죠. 저는 다음날 돈을 가지고 바로 아저씨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네, 아저씨. 축의금으로 누가 5천만 원이나 넣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저 이거 못 받아요. 다시 가져가세요. 제가 그동안 아저씨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축의금까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건 안 돼요. 그냥 받아도. 네가 받아도 되는 돈이야? 아니, 네가 꼭 받아야 하는 돈이야.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이라뇨? 그게 네가 어려서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초등학생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던 거 기억하니? 그때 몰래 갔던 건데 너랑 마주쳐서 얼마나 놀랐는지. 사실 그때 너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어. 그리고 그때 빌린 돈이 바로 이 5천만 원이었단다. 그때 공장을 막 확장하면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늘려가려고 했어. 그래서 여기저기 계약도 따오고 미리 주문도 받았는데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났지.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다친 사람이 몇 명 있었고 제조 라인이 불타는 바람에 한 달을 넘게 공장을 다시 가동하지도 못했어. 당연히 미리 계약금 받은 걸 뱉어내야 하는데 납품일을 못 맞춘 것들은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지. 게다가 다친 사람들 병원비까지. 그 일로 갑자기 퇴사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 퇴직금까지 마련해야 했어. 공장을 확장하느라 나는 이미 대출까지 받아둔 상태라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너희 아버지에게 부탁했단다. 5천만 원이면 사실 너희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큰 돈이었지. 그래서 부탁했을 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구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며칠을 깊이 고민하더니 너희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이다. 고마운 마음에 나는 집까지 찾아갔고 네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친구 사이에도 돈거래가 오가면 의상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도와주겠다고. 괜히 돈 빌려주고는 언제 갚을 거냐고 재촉하고 부담 주고 그러면서 서로 기분 상해서 멀어지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받으라고 하더구나. 어려운 친구를 위해 그냥 주는 거라고. 그러니 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쓰라고 말이다. 그 돈 마련하려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적금도 깼다고 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 귀하게 쓰라고. 그리고 힘들게 얻은 돈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다시 일어나라고 했어. 그때 사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냥 보험금이라도 나오려나 싶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훌훌 털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최악의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네 아버지 덕분에 살았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버지가 살려주었어. 나도 내 가족도 모두 그때 너희 아버지가 힘들게 마련해준 5천만 원으로 목숨을 구했단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빚을 더 크게 갚겠다는 생각으로 네 아버지 말처럼 이악 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런데 몇 달 후 너희 아버지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지. 그 뒤로 난 너랑 재수 씨한테 그 빚을 대신 갚기로 했어. 내 평생에 걸쳐 그때 받은 은혜를 갚기로 했지. 지금이랑 비교만 해봐도 그때 5천만 원이랑 지금은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 돈은 부디 그냥 받아두렴. 그리고 앞으로도 난 너랑 네 엄마를 내 가족처럼 돌볼 거야. 네 엄마 노후도 책임질 거란다. 네 아버지는 그때 5천만 원만 준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한 거였거든. 아저씨는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마쳤어요. 이제야 왜 아저씨가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든 시기에도 발을 뻗고 나섰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 주었던 친구에게 다 갚지 못한 고마움을 그 가족들에게 대신 갚아 나갔던 거였죠. 그것도 부족하다며 저희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노후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저씨 사무실 한쪽에 걸려있는 아버지와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오자 그만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오열하고 말았죠. 그렇게 한참을 저는 아저씨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 다짐을 정말로 실현했어요. 몇 년 후 우리 가족을 찾은 아저씨는 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가 보니 역 바로 앞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재수 씨, 제가 빚을 갚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재수 씨 건물이에요. 규모는 크지 않아도 역 바로 앞에 있고 입점해 있는 상가들이 수익도 높아서 임대료 밀릴 걱정도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도 아니라 한동안 상가별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오래전 받았던 5천만 원을 이제야 갚습니다. 비록 그 녀석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대신 받아주세요. 어머니의 노후까지 책임진다고 했던 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건물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살면서 건물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후 어머니와 아저씨의 권유로 남편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상가에 새로 입점했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는 언제나 아저씨와 가족들한테는 무료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저씨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을 나누며 지내려고 하는데요. 두 가족의 특별한 우정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져 나중에는 저희 아이들 세대까지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두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